본 프로그램은 요리하는 수제 피자, 피자알볼로, 원두 고민의 해결사, 브라운백 커피, 치킨의 모든 것을 더하는 치킨 플러스, 월드 넘버원 토스트, 토스트럭, 먹거리의 근원, 푸드원, 기술과 과학이 융합된 친환경 조리문화, 기포 인덕션, 초밥의 새로운 패러다임, 미카도 스시, 산업을 리딩하는 기업, 세강 그린푸드, 너랑 나랑 먹는 퓨전 짬뽕, 니뽕내뽕, 문화예술 컨텐츠 연구소, 하트 플랫폼이 함께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공유 FC 4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유 FC 46회차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제 주제 발표 형태 강연으로 하고 나머지 한 회는 테마 토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해당되는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 형태의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포럼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이슈의 이제 발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문제들이 뭘까에 대한 거를 연구하다가 저희 섭외와 지식을 나누는 스태프들과 논의한 끝에 우리 분야별 지식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알리고 하는 일들을 포럼 내에서 하면은 좀 더 올바른 지식이 일반 소비자들이나 공유 FC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조금이라도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알게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작한 포럼입니다. 토론 포맷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스시 주제로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주제는 저희 커피 주제고요.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으시죠? 예.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 일단 간단히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페벤에 12개 때 입사를 해서 한 900개 정도까지 나가는 걸 보고 드롭탑이라는 커피 전문점을 거쳤다가 미스터 피자에서는 이제 마노핀이라는 브랜드까지 제가 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커피물 한 7년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계속 점포 개발, 가맹 상담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좀 동안의 경험,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팬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브라운백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구인모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모임이 공유 프랜차이즈 모임이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에서의 업무 경험은 저는 사실은 없는데 그 전에 저는 유통이나 제조 쪽으로 위주로 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제일제당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있다가 지금은 브라운백 커피라는 원두를 제조하고 브랜드하고 로스팅해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브라운백 커피에 온 지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대선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카페베네에 입사해서 지난달까지 해외 운영팀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퇴사한 상황이고요. 다들 앞에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카페베네 점포 개발로 입사해서 저희 김영 팀장님 처음에 제 사수로 계셨었고 부서를 한 9개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해외 파트너사 14개국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선 커피 프랜차이즈 쪽에 대해서 이제 해외 진출 쪽 관련해서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편한 질문들을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하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죠. 예, 편한 질문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김현영 팀장님께서는 카페베네가 되게 아주 작을 때부터 성장했을 때까지 이렇게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그 카페베네 한참 성장기에 있었을 때 카페베네 성장 동력 그리고 그때 분위기 그런 것들 좀 생생하게 좀 편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카페벤에 가기 전에는 프랜차이즈에 종사하진 않았었고 외식업 쪽에는 계속 있었지만 그 레스토랑 한 직원 20명 정도 되는 레스토랑을 관리를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제 프랜차이즈를 좀 배우고 싶어서 여러 군데 사실 이력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프랜차이즈 경험이 없으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카페벤에 12개였기 때문에 카페벤에는 사실 대단히 경력이 있거나 이런 프랜차이즈 쪽에서 종사한 지가 오래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였고 저조차도 사실 잘 몰랐던 브랜드였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를 좀 배우겠다는 욕심에 이제 들어갔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2009년도 2월인데 그때는 이제 물론 좀 고인이 되셨지만 강훈 사장님이 이제 입사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고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카페벤의 인테리어는 대략 한 버전 4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버전은 거의 탐앤탐스 카피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카피가 이제 디초콜렛을 카피한 게 두 번째 인테리어였는데 그걸 강훈 사장이 이제 그때 막 기획하고 있었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카페 베네를 막 커피 빈이라고 문의가 오는 분도 계셨고 뭐 전혀 브랜드 인지도는 없었을 때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강호 사장에 의해서 리뉴얼이 되고 그때 당시에 그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드라마 그때 당시에 그 1일 그 뭐죠? 뭐 시트콤 맞아 요즘 거의 없는데 시트콤에서 저희 PPL이 좀 데이트를 쳤죠. 그러면서 이 사실 그 전에는 커피 브랜드가 무슨 PPL을 한다거나 신문지상에 무슨 가맹 광고를 한다거나 어딘 CF를 통 광고 비용을 집행을 해서 가맹 모집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카페베네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 그 방식을 채용한 그 김성문 회장님은 원래 그 감자탕 브랜드를 했던 분이셨죠. 그 예전부터 프랜차이즈를 오래 하셨던 분이시고 그런 광고를 통한 가맹 모집의 프로세스라면 프로세스에 좀 익숙해 있는 그런 자기의 익숙한 방식으로 커피를 풀었던 겁니다. 가맹 모집을. 그게 지금에 와서 보면 옳든 그르든 그 방식이 통했고요. 그 방식만 가지고 통했던 건 아니겠죠. 그때 카페베네 가지고 있었던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리고 젤라또와 와플 그리고 뭐 팥빙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잘 그때 맞아 떨어져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죠. 1년에 뭐 300개씩 가까이 이렇게 개설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카페벤에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주말이고 뭐 정말 휴가는 고사하고 정말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일을 해야 될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개설 작업까지 같이 했었기 때문에 많이 바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확장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쉽게 말하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까지 많이 들었죠. 이제 뭐 바퀴베네라는 뭐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나갔던 개수가 920개 정도까지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지금 투썸 플레이스가 920개 정도 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방식의 문제고 또 없었던 시장을 분명히 파이를 키운 역할은 카페베네가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방식이 틀리든 맞든 결과적으로는 그때 카페베네가 2009년도에 진출할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미 스타벅스와 커피빈이 다 잠식되어 있는 포화된 이 프리미엄 커피 시장에 감자탕밖에 모르던 회사가 무슨 프리미엄 커피를 하냐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시장 상황은. 근데 그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면 시장 개척을 하고 프리미엄급의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파이를 키운 역할은 저는 한 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을 해주고 싶고 나쁜 점이라면 말씀드렸다시피
그 개설하는 그 수보다는 방식의 문제는 좀 있었다. 뭐 본사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과정, 그다음에 가맹점을 개설해놓고 관리하는 과정, 뭐 나중에 이제 점주들이랑 어떤 소통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은 지금은 굉장히 세련돼졌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이 서툴렀고 그런 시스템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 좀 과거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저는 자부심이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는, 그러나 분명히 성과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그런 카페베네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안대선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과거에 네.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고 현재까지 최근까지 일하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그 얘기를 이어서 네. 카페베네가 또 지나온 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더 뒤에 뒷단에서 보셨던 네. 그런 것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점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지금 카페베네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카페베네가 또 카페에서의 한 역사를 만든 브랜드는 또 자명하니까요. 편하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일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채워주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없던 거라 되게 당황하셨어요. 예, 저는 질문에 있던 거는 40만 물어보고요. 60은 그냥 즉흥적으로 되거든요. 네, 제가 프랜차이즈 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 대본 아닌 매뉴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매뉴얼에 없는 질문이어서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에 들어와서 한 회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좀 안타까웠었던 부분이 사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그런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사실 그 피해를 본 기업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베네라는 곳에 몸담으면서 아쉬웠었던 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정부의 규제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한참 그 유사 대체 브랜드들이 나타났었을 때 이제 뭐 설빙이라든지 그런 빙수 브랜드, 그리고 이제 주시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장을 이제 나눠 갖는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이제 그런 게 좀 큰 이슈로 와닿았었고요. 세 번째가 그 10,000개가 넘는 편의점 브랜드들에서 커피를 판매하고 그리고 그 베이커리 브랜드들에서 이제 서브 브랜드로 커피를 판매하면서 결론적으로 카페베네라는 그런 커피 프랜차이즈라는 곳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었던 안타깝거나 큰 이슈는 그렇게 세 가지였고요. 하지만 마지막에 돌아봤었을 때는 그게 전체 커피 시장의 규모를 키웠고, 그래서 최근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작년에 커피 10조 원의 매출 시장 규모가 됐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커피 전체적으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뭐 카페베네라는 브랜드는 저는 최근까지 겪어왔지만 그냥 뭐 좋은 경험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게 기억하기로는 그 김인영 팀장님이 그 M사에 계실 때 요 커피 다음에 사실은 공유 FC에서 강연하는 거의 초기 멤버세요. 그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뭐 거침없이 말씀해 주시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반증입니다. 이제 소속도 바뀌시고, 이제 브라운백 부인모님께 브라운백 커피 자랑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거 공개적으로 제가 홍보할 시간 드리는 겁니다. 짧게라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브라운백 커피는 그 원두를 로스팅하고 제조하고 이렇게 뭐 카페나 뭐 회사나 이런 곳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더욱더 많이 느끼는 거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결국에는 굉장히 기호식품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먹는 기호식품이다 라는 점을 굉장히 자주 느끼는데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하면 한 저희 회사 초기에 그때는 카페에서만 주로 찾던 그런 패턴, 주문 패턴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되게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개인들도 되게 많이 찾으시는데 그 개인들도 이전에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랑 비슷한 거 혹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대부분의 질문 혹은 뭐 커피 저는 뭐 너무 신 거는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지나서 저는 이런 혹은 이런 지역의 혹은 뭐 어디에서 먹어본 이런 원두들은 없느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시장이 점점 더 세분화되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을 전체 키워온 데 있어서 기여를 했던 것처럼 그런 속도들이 누군가에게는 이제 좀 느려지지 않았나라고 느껴지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속도가 별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닥 느려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호식품들로서 커피가 가진 위상이 한국에서 점점 더 그 축적되고 누적될 것이다라고 많이 느껴지는데 뭐 그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개인분들에게 회사분들에게 카페분들에게 하나의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도 제일 평소에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네, 안데스님께 나오나요? 네. 그 커피 시장에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뭐 처음에는 사실 커피란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생 때 유럽인문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럽인문이라는 수업에서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거기서 우연찮게 제 은사님께서 커피를 하셨었고 그래서 그분께 찾아가서 커피라는 테마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쭤보고 책을 정리해서 그 유럽인문 시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었고 한 1년 뒤에 이제 4학년 때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를 하려고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가 카페베네였고 거기서 이제 청년봉사단 그 백호정 기념 청년봉사단을 뽑는다고 해서 그때 이제 신청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첨부해서 네, 지원을 했다가 합격했고 그러다가 이제 카페벤에 입사하게 되면서 커피에 발을 담궈 놓게 됐습니다. 지금 그 퇴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달하고 3일째 됐습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네, 그럼 감안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네. 그 부인모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언급은 하셨는데 저희가 또 이 테마 토론 할 때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한 분이 총대를 메고 설명을 좀 근사하게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커피 시장에 대해서 좀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커피 시장 아까 이제 안대선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지난해 통계로 나온 게 10조가 넘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0조라는 게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10조라는 시장은 쉽게 얘기하면 맥주 시장, 치킨은 빼고요. 맥주 시장, 피자 그리고 햄버거 다 합한 시장보다 큰 시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당연히 그런 숫자들보다 합한 것만큼 이상의 커피 전문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 규제가 풀리면서 그 샵인샵이 굉장히 법 규제가 풀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커피 전문점이 한 6만 개에서 한 7만 개다 이렇게 추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샵인샵 규제가 풀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그냥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가게가 있으신 분들이 커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잠재적으로 봐서는 800만 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커피를 접할 수 있는 장소나 경험이나 동선이 계속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커피 시장이 뭐 아까 김영영 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커피 시장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레드오션 아니냐 포화 시장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커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커피 시장은 단 한 번도 소비량이 줄어든 적이 없는 소비재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글로벌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전 세계 무역량에서 석유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게 커피재화인 것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전히 커피 시장 계속 커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저희가 주관적으로 그리고 뭐 평소에 보는 그런 모습들만 봐도 점점 커피가 늘어나지 않나. 왜냐하면은 카페 시장이 정체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뭐 회사들에서도 드실 거고 그 개인적으로 홈카페에서도 드실 거고,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커피 전체의 소비량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여지가 많이 있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속도들도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되게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브라운백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매장이 축소되고 맞나요? 네, 그런 건 아닌데 뭐 통계치가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김현영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또 지금 점포 개발, 기능적으로 점포 개발 업무를 줄곧 해오셨는데 뭐 해오셨던 뭐 피자 점포 개발 영업 업무랑 카페 업무랑 차이점도 있을 것 같고 특색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업종에 따른 점포 개발의 특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 피자 시장은 이미 그 다이닝 시장에서 배달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넘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빅3였던 피자들 중에 과거에 완투가 지금 완전 무너져 버렸죠. 완투는 이제 다이닝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였고, 근데 예전에 3였던 브랜드가 지금은 거의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는 형태로 원탑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건 창업 이래로 그 D사입니다. 예. 창업 이래로 배달만 했던 브랜드였죠. 저는 피자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미 배달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고, 그래서 개설도 이제는 배달 형태의 매장 위주로 개설이 되고 있고, 예전에 다이닝이었던 브랜드들조차도 이제는 배달 형태의 매장 위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커피는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커피 시장은 제가 구분을 하자면 아주 최저가, 그러니까 백다방 같은 시장은 빼고 그냥 이디야를 중심으로 하는 중저가, 그리고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하는 프리미엄 커피 시장,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은 지금 스타벅스가 거의 단독 드리블을 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썸플레이스가 벌써 900개를 넘어버렸고요. 카페베네는 지금 뭐 아침에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613개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걸 확인했고, 엔젤 리너스도 그 정도, 조금 더 높은 수준, 700개 정도 수준까지 지금 무너져 버렸습니다. 뭐 1000개 이야기가 나왔던 지가 별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할리스가 그 밑으로 이제 쫓아가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수 브랜드, 요즘 달콤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프리미엄 커피 시장은 지금 대형입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대형 매장 위주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커피 여기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커피 전문점을 갈 때 커피 먹으러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브랜드의 문화도 즐기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시죠. 예, 뭐 한두 시간 있으려고 가시는 분들보다는 반나절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거의 하루 종일 있다시피도 하는 그런 어떤 좀 커피 시장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잔 시켜놓고 죽치고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다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 불가피한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오다가도 아침에도 제가 할리스 본부장님하고 통화를 좀 했는데, 그 가맹점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맹점을 내는데 대형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주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직영 위주로 진출하는 스타벅스나 커피빈의 어떤 좀 우월한 그런 좀 위치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투썸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초창기부터 지켜왔던 그 브랜드 포지션이 확고한 브랜드 포지션이 있었다. 그게 지금 꾸준하게 성장을 이끌어왔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특별한 어떤 컬러나 경쟁력이 없이 시장의 어떤 이 커지는 시장의 흐름을 타고 그냥 성장했던 브랜드들은 결국 나오가 될 때, 시스템도 없고 이렇게 나오가 될 때 투썸은 그런 것들을 비교적 잘 유지해 오면서 지금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창업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형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피의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한두 잔 먹을 걸 지금 두세 잔 먹고 서너 잔 먹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예전 같으면 B급 시장이나 이런 곳은 프리미엄 커피가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B급이 아니라 C급도 들어갑니다. 예. 뭐 예전에 뭐 대우 세대는 5천 세대 되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시장이지만 지금은 5천 세대만 돼도 들어가거든요. 물론 스타벅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지금 제가 2018년도 개설 목표를 좀 듣고 왔는데요. 2018년도 목표가 110개인데 110개 중에 50개가 DT 매장이고 50개가 리저브 매장이고 일반 매장은 10개입니다. 10개. 그만큼 지금 커피 시장은 좀 더 대형화, 좀 더 전문화, 그리고 좀 더 시장으로 보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시장까지도 진출하는 그런 시장이 돼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에 조금 덧붙여서 그 커피 브랜드를 운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커피 매장이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좋은 입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가능해 이러면서 손익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서 일반인들 관점에서 커피에 혹시 운영 손익 보조 물론 대형 매장에만 보통 정보 개발을 하셔서 저희가 기대하는 매장들이랑 상의할 수 있겠지만 알고 있는 선에서 커피 매장의 운영 손익 구조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습니까? 지금 오다가 말씀하시니까 투썸 플레이스가 예전에 경쟁력이 가장 없었던 부분이 사실 원가였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투썸 플레이스는 항상 케이크를 만드는 공장이 커피 매장 안에 있었고 그걸 위한 또 제빵 기사가 한 명 이상 항상 배치가 되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게 프로세스였습니다.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투썸 플레이스가 좀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케이크를 냉동으로 지금 배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직접 만듦에도 불구하고 폐기율이 높아서 40% 초중반 했던 원가가 지금은 30% 중반 이하까지도 어떤 곳은 관리 잘하는 곳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왔는데, 이제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가인데 투썸 플레이스는 케이크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의 커피 브랜드들은 일반 음식점들에 비하면 원가가 좋은 편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가맹 모집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보통 30%에서 35% 정도를 브리핑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설명을. 커피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은 보통 한 5%에서 많으면 한 7, 8%? 이 정도 수준이죠. 나머지는 이제 포장비를 포함한 이제 인건비나 간접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머지 원가를 차지하는 건데, 그래도 35% 수준이라고 한다면 더 낮은 브랜드도 많이 있습니다. 디저트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비중이 달라지는 거고요. 디저트 비용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원가는 당연히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커피가 인건비 비율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일반 외식업에 비해서. 보통 브리핑을 할 때 20%, 많이 브리핑하는 브랜드도 25% 이상 브리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가랑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 남는 수익 계산되시겠지만 거기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통 20%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 보통 이하로 관리가 되는 편인데, 그러면 대충 수익률이 나오시잖아요. 이 수익률이 사실
크게 1년치 내내 변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커피는 특별히 큰 어떤 전문성이나 프랜차이즈를 한다면 전문성이나 큰 어떤 장사나 이런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거 없이 좀 금전적인 배경만 좀 바탕만 된다면 비교적 그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돈도 돈이지만 사실 명함도 있습니다. 예,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은 명함이 있습니다. 커피 프랜차이즈의 명함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사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로망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로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예, 그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합니다. 창업시장에서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했을 때 커피 시장은 앞으로도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커피 시장 자체가 커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에 아시겠지만 한 50% 정도는 아직까지 인스턴트 시장이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2009년도에 일할 때만 해도 인스턴트 시장이 70% 80%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머지 20, 30%가 원두 시장이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인스턴트 시장이 50%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피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유럽이나 일본처럼 인스턴트 시장이 20, 30%대로 떨어진다면 뭐 앞으로 5년 이상은 뭐 고속 성장하지 않을까. 지금의 어떤 시장의 뭐 10%대 두 단위 성장을 하는 그런 추세는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을까. 말씀처럼 그런 소비의 어떤 시장 자체가 프랜차이즈 말고 다른 시장으로 넓어지는 거지 원두 시장은 계속 커진 시장이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선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커피 시장 이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해외 쪽에 계셨으니까 네. 또 해외 이슈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기에 그 생각하시는 커피 시장의 이슈를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라고 해외 쪽에 대해서 그 해외 진출 관련돼서 제대로 알아보시려면 그 2017년 외식기업 해외 진출 실태조사라고 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펴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따르면 그 2017년도에 해외 진출이 확인된 국내 외식 기업체는 193개고요. 매장 수는 6,001개가 진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내 업무를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뭐 사실 해외 업무를 하다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193개 중에 커피 전문점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개 업체에서 매장 수는 755개가 진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외식 기업체 중에 10%가 커피 프랜차이즈고 매장 수로는 12.5% 정도이고 그리고 국가 중에서는 125개 업체가 중국에 2,940개 그러니까 전체 6,001개 매장 중에 한 50%가 중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56개 업체가 한 1,279개 매장, 그리고 필리핀에 한 311개 매장 순으로 국내 외식 기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는 규제하고 그리고 금년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현재 영업 환경 악화들로 인해서 사실 프랜차이즈들이 그 해외 진출을 매출에 대한 돌파구로 생각을 하고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반면에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조사 기간이나 그런 조사 대상에 대한 모수의 차이가 좀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조사가 2016년 버전이 있고 17년 버전이 있습니다. 16년에 평균 연간 매출액이 39억에서 17년에 약 6억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16년에
어떤 모기업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매출이 많은 기업이 빠졌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전체적인 통계가 매출이 많이 감소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식 기업들의 식재료 수출 업체도 16년에는 그 43.7%에서 17년에는 32%로 다소 감소하였고 매출적인 수출 그런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5천만 원 미만은 그 16년도에 42.7%에서 17년도에 50%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5천만 원 미만은 33%로 대폭 감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매년마다 그런 진출, 매출이라든지 수출적인 부분에서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이 많이 가속화되었지만 17년도에 25개 업체에 한 180여 개 그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17년 한 해 전체 진출 업체의 한 13%의 업체가 철수하고 상표권 분쟁 등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매뉴얼에 맞춰서 읽긴 했지만 아마 여기 그 앉아 계시는 분들의 기업체에서도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런 해외 진출을 검토 중인 본사 담당자들께서는 사전에 그런 상표권에 대한 문제도 먼저 선점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뭐 코트라 한국 본사 그리고 해외 지사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등에서 해외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그런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커피 시장, 커피는 아니더라도 전체 프랜차이즈 외식 시장에서 해외 진출하시는데 도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부 기관에서 온 것처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다녔던 회사의 해외 사업이 좀 어떤 상황이었고, 뭐 물론 그런 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편의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 해외 업무를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작은 인사이트라도 좀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거시적인 뭐 법규나 뭐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좀 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하고 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좀 유념하거나 좀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 어떤 인사이트를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그 옛날 말에 틀린 게 하나 없다고 그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한 14개국 80개 매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국과 중국을 그 제외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해외 운영 관리 쪽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사들을 그 선택할 때 해외 파트너사의 역량을 사실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이라는 게 사람 간의 그 만남이나 결혼과 같아서 그 한번 계약을 맺으면 사실 그걸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개념이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이듯 이 프랜차이즈 개념이 해외가 되면 한국 프랜차이즈 본사가 해외 프랜차이즈 파트너사를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냥 단순한 예로 저희 파트너사들 중에 가장 잘된 그런 파트너사들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점포 개발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잘 하는 역량을 가진 파트너사들이 실질적으로 그 진출을 상당히 잘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제가 필리핀에 가서 6개월 동안 파견 가서 점포 개발을 해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기업적인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거긴 몰 문화이기 때문에 몰에 입점은 거의 못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이라고 하면 SM이라든지 로빈슨 그룹 그런 몰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랑 한다든지
일례로 들면 인도네시아의 MAP 그룹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은 스타벅스를 포함한 그런 다양한 외식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MAP 그룹에서 이렇게 몰을 한 5개 가지고 있다. 그럼 한 개층을 자기 브랜드로 다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우선 파트너사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파트너사 좋은 역량을 가진 파트너사들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걸 얘기하면 될까요? 잘 답변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구인모님께도 질문을 비슷한 질문인데요. 구인모님께서 바라보시는 또 커피 그 시장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커피 시장의 이슈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김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화하고 그리고 이 점포를 개발할 때 대형화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되게 현상적으로 보면 되게 맞는 현상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커피 전문점, 카페에서 그 요구되는 니즈가 확실히 갈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느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지만 내가 다른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서 카페 혹은 커피 전문점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공간에서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런 경험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리졸브 같은 그런 이제 브랜드들을 사용한 대형 매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그 지금 최근에 동서식품에서 만든 그 맥심 플랜트라는 곳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태원에 있는 곳이고 거기에 건물을 딱 보시면 그 바로 옆에 스타벅스 리졸브가 그냥 딱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고 그 동서식품이 워낙 이제 한국에서도 가장 큰 식품 기업 중 하나다 보니까 역량도 있고 자본도 있고 다 하지만 그래서 3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느꼈던 아쉬운 점들은 이 동서식품이 과연 이 충분히 본인들의 역량과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었느냐 이 공간을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왜냐면은 이 동서식품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식품 기업 중 하나이고 가장 큰 커피 회사인데 커피 자체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이 공간 자체에 대한 경험을 같이 줄 수 있어야지 최근 트렌드에 맞는 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제가 느끼기로는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3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태원 굉장히 요지에다가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맥심 플랜트라는 그 브랜드를 빼고 다른 브랜드를 집어넣더라도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낄 만큼 맥심의 색깔이 드러났나 다시 말하면 맥심이 주고 싶었던 경험들을 충분히 줬나라고 했을 때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고객 경험을 얼마나 잘 줄 것인가라는 화두로 귀결이 되게 돼 있는데요. 고객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줄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그거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커피 업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전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화두로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통 질문을 이번엔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좋아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제일 많이 가시는 아니 벤치마킹하러 가시든 그런 브랜드들 소개 하나씩만 해주시고요. 성공 요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 요인이 있다면 물론 경험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그 커피 브랜드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랑 그 성공 요인 정도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예. 개인적으로는 커피 전문점을 잘 가지 않습니다. 잘 가지 않지만 만약에 가게 된다면 제 주변에서 뭐 커피를 만약에 마시고 싶다.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커피점 중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김포 그 장기동에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출발한 그 밀크티 전문점이라고 진정성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진정성이라는 브랜드가 김포 장기동 신도시에 김포 한강 신도시에 생길 때 제가 바로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공사할 때부터 제가 그 브랜드를 봤거든요. 봤는데 개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 1년 못 간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계약 기간 2년이니까 2년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운영비 때문에 저기서 왜냐하면 그 자리는 차는 다녀요. 차는 다니는데 6차선 대로변이긴 한데 정말 하루 종일 봐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그 매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다 비어 있었고요. 그 흔히 말하는 주택 상가 지역인데요. 신도시에 항상 있죠. 주택 상가 지역이. 그 주택 상가 지역 중에서도 나중에 생긴 지역이어서 이미 다 상권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생겼기 때문에 들어갈 브랜드도 없었고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던 와중에 뭐 하나 뚝딱뚝딱 공사를 하는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진정성이랑 간판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조그맣게 갈아놓고 영업을 하던데 저는 그 집이 이제 밀크티로 유명해진다는 SNS 소식을 듣고 가봤어요. 좀 바로 앞에 살지만 거긴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는데 커피를 파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가봤을 때 주말에 웨이팅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믿을 수 없었는데 최근에 그 작년 여름 가을쯤이었죠. 그게 이제 거기가 실제 본점인데 본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기 김포 양촌 위에 완전 진짜 시골 땡땡에다가 본점을 오픈을 새로 했습니다. 여기가 본점입니다 하고 다시 진정성이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정말 작정하고 찾아가려고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가기조차 힘든 데다가 차를 놨어요. 예전에 오리 로스구이 하던 매장을 인수해서 리뉴얼해서 차렸는데 주말에 가보면 그 미어 터집니다. 정말 예, 미어 터집니다. 저는 진정성을 보면서 이 커피 이 시장 이 카페 문화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느낍니다. 그 밀크티로 유명해졌지만 가면 커피도 많이 드시고 이제 베이커리도 굉장히 강화해서 베이커리 라인도 좀 늘렸고 공간적인 어떤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요즘 성수동에서 유행하는 인더스트리얼한 인테리어를 좀 반영을 시켰고 개중에 또 이렇게 막 초록의 어떤 잔디도 좀 깔아놓은 이런 어떤 가족 단위가 와서 한나절을 보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뭐 테라로사 정도까지 크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진정성이라는 카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가게 된다면 일상적으로 이렇게 마시는 커피는 아무 때나 가서 마시고요. 주말에 가족들끼리 아니면 와이프랑 가게 된다면 그런 좀 더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뭔가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는 그런 브랜드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앞으로. 예. 일단 저도 이제 뭐 많이 구경하러 다니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벤치마킹 혹은 뭔가 배우러 가는 것 혹은 경험하러 가는 것의 측면에서 제가 가장 자주 가거나 혹은 제일 참고를 많이 하는 매장은 애플스토어인데요. 그 최근에 가로수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애플스토어 뭐를 한국에서 맞이하기 전에도 뭐 외국에 가면 꼭 애플스토어는 갔다가 오는 편이었는데 이 애플스토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해서 뭐 애플스토어에 대해서는 되게 짧게만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면 일단 다른 공간이 펼쳐지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이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과 후가 완전 다른 파사드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애플스토어에서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애플스토어도 다른 브랜드들이랑 마찬가지로
그 키 컬러를 쓰는 게 이제 키 컬러가 흰색이잖아요. 애플이.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우드 톤으로 돼 있죠. 그 애플 스토어가. 그래서 들어가면 누가 봐도 애플 스토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아 여기는 애플 스토어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애플의 키 컬러인 흰색도 잘 보이지만 우드 톤으로 해서 이 애플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깔끔하면서도 되게 선명한 경험들을 그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들어가자마자 간접적으로 일단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에 생긴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뒷면에 있는 벽면에는 초대형 패널을 하나 크게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뭔가 애플에서 보통 보여주는 그 감각적인 이미지들, 그리고 안내 문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단순하지만 애플 자체의 색깔을 되게 잘 보여주는 장치들로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애플 스토어를 가장 이제 참고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타벅스가 제일 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스타벅스의 일반 매장들을 가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찾아보시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리절브 같은 그런 매장들 가보면 굉장히 세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그 사람들이 되게 눈을 잘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눈을 잘 마주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 건네는 것들, 그리고 상대편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상대편이 어떤 상황인지를 되게 미묘하게 잘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세세한 노력들이 되게 잘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 매장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재구매 혹은 재방문이 항상 일어나야 되고, 재방문과 재구매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요인에는 사실 그 관계라는 게, 관계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지속되면 이쪽에서 뭔가 한 번 정도 실수하더라도 눈 감아줄 수 있고, 혹은 이쪽에서 되게 조그만 것들을 잘해주더라도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근간에는 관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말 한마디, 그 아이터치 한마디, 아이터치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그 동선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 사람들과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결국에는 관계적인 요소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고 관계가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재구매와 재방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프랜차이즈들 중에서는 역시나 스타벅스가 거의 독보적으로 잘하는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제 모든 경험치를 끌어모아도 제가 어떤 브랜드를 좋아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프랜차이즈는 매뉴얼과 교육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개국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스타벅스도 방문을 했고 맥도날드도 방문을 했고 뭐 돈이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도 먹고 했지만 그리고 뭐 그러니까 사우디 파트너사의 직원이 인도에서 맥도날드 점장을 했던 직원이었고 그리고 뭐 힐튼 호텔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매장 관리를 했고 이집트의 스타벅스 론칭팀이었던 직원이 사우디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근무를 해봤더니 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잘 운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프랜차이즈 본사가 미국이나 영어를 쓰는 영어권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매뉴얼을 만들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들이 만든 매뉴얼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업체처럼 한 사람만 보내서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맥모닝 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2달 전에 들어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힐튼 호텔을 한국에서 짓는데 오픈하기 그 오픈하기 한 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박스로 매뉴얼이 온답니다. 박스로 한 박스 두 박스에서 매뉴얼이 딱 도착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었을 때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단순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었었고 그들이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고객 경험 관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정리하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스타벅스가 잘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집에서 가까운 매장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디야를 자주 가고요. 아무래도 2,200개의 매장이 넘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방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핸드드립 커피도 되게 좋아해서 아까 김포 장기동 말씀하셨는데 저는 김포 장기동에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커피 아저씨라는 매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반부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부인문의께서는 브라운백에서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죠? 직원 수만큼 늘어나셨잖아요.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커피를 공급하면서 고객사들로부터 얻은 커피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사례로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고객사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블렌드를 되게 많이 제공을 하는 편인데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블렌드가 2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업계 그냥 평균치 대비해서 한 8배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근데 블렌드라는 거는 이제 콩들의 종류, 예를 들면 뭐 콜롬비아나 과테말라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것들을 뭐 로스팅의 정도 혹은 뭐 섞는 비율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하나의 블렌드에 뭐 최소한 2개에서 많게는 뭐 5개 뭐 이렇게까지 콩들이 들어갔다는 건데 그걸 다시 받으셔가지고 블렌드를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블렌드를 2, 3종 사가지고 다시 나는 이거 블렌드 얼마, 이거 블렌드 얼마 이렇게 해서 자기들만의 레시피를 또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본인들만의 뭔가 무기 혹은 본인들만의 입맛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충족해 주는 것들이 아직까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블렌드에다가 다시 블렌드를 하니까 이게 콩 종류가 몇 가지인지 콩의 비율은 몇 %인지를 정확히 계산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수준인데 이 고객들은 그거에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쓰시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사람들의 입맛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본인들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커피의 맛을 사람들에게 되게 다양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계속 커져 나오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그 커피숍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되게 진심으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에 반해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냥 뭐 카페나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카페나 해볼까 해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커피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탐구를 하시거나 뭔가 공부를 따로 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경험치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그 부족함들을 어느 정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편인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그냥 일반 고객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고객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커피 맛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는 사실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아직까지.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커피를 계속 쭉 꾸준히 제공을 하다가 하루는 딱 뭔가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에 보일러가 약간 고장이 나서 원래 92도에 물이 나와야 되는데 90도나 88도 정도의 물이 나왔을 때 그 커피 맛의 변화라는 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변화일 수 있거든요. 그 커피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고객분들은 어제랑 커피 맛이 달라요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굉장히 바로 주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내가 먹고 있고 이 커피 맛은 어떻다라는 걸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내가 먹는 커피 맛은 이거였다라는 것들 굉장히 잘 기억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일관된 경험을 줄 수 있느냐 마느냐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포인트인 것 같고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인 그런 약간 애로사항 혹은 이제 풀어야 할 숙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운백에서 계속 커피 바꾸라고 아, 예. 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익숙한 맛에서.
새로운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현재 그 커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커피를 바꿀 생각이 없는 분들한테 따로 아웃바운드 영업을 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냥 커피를 바꾸실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에게 타겟팅을 해서 뭔가 광고를 하거나 이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접촉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준비된 그 1부 순서는 끝났고요. 잠깐 자리 정리하고 5분 후에 그 질의응답 저희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질의응답으로 할 건데요. 오늘 저희 시간이 조금 다른 때보다 없는 편이어서 그 스태프들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희가 원래 마이크 주고 이렇게 질문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사전 질문 좀 받을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요.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제 메모를 좀 주시면 제가 여기랑 겹치지 않는 사전 준비한 질문하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문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뭐 5분 후에 5분 후에 진행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것들 저쪽으로 좀